요즘 카톡만 열어봐도 친구들 여행 자랑이 줄줄이 뜹니다. 동창 미정이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베트남 다낭 바닷가에서 찍은 걸로 바꿔놨고, 선희는 괌 리조트에서 손주랑 찍은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언제 다녀온 거야? 하고 물으면 추석 때 애들이랑 같이 다녀왔지. 호텔이랑 비행기 전부 예약해 주더라니까. 하면서 싱글벙글 목소리 속에 은근한 자랑이 묻어납니다. 또 다른 친구는 카톡 상태 메시지에 올해만 가족여행 3번째라고 써놓고 고급 호텔 조식 사진을 매일같이 올립니다. 겉으로만 보면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사진 뒤에 숨은 이야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여행이 정말 웃음만 남겼을까요? 오늘은 왜 요즘 부모들이 가족여행을 절대 안 가려고 하는지 그 속사정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떠난 적 있으신가요? 아이들이 다 성장하고 나면 이젠 가족끼리 해외 한번 가자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고 평소 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의미도 담겨 있죠. 그런데 막상 여행을 다녀오고 나면 다신 안 간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행이라는 것이 기대만큼 현실이 따라주지 않을 때 오히려 실망이 더 크게 다가오곤 합니다. 자녀들과의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속도와 관심사가 다르고 쉬고 싶은 타이밍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도 왜 자꾸 힘들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다. 같이 간 건데 대화도 없이 각자 논 기분이라는 이야기를 하곤 하죠. 세대 차이, 여행에 대한 생각의 차이, 그리고 체력 차이까지. 모든 것이 다르게 맞물릴 때 함께 간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4세 유선희 씨입니다. 경기 안산에서 평생 반찬 가게를 운영해온 그녀는 작년에 완전히 일을 접고 조용한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늘 언젠가는 하고 미뤄둔 여행. 그 기회가 자식의 전화 한 통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저희가 동유럽 가는데요. 엄마도 같이 가요. 엄마도 해외 좀 다녀오셔야죠. 놀랍고 반가운 말이었습니다. 늘 바빠서 연락도 뜸하던 아들이 먼저 이런 제안을 하다니. 선희 씨는 내심 설레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한 번쯤은 해외란 데를 나가봐야지. 하지만 막상 출발을 앞두고 받은 일정표는 생각보다 숨가빴습니다. 아침 7시에 조식을 먹고 바로 나가 관광지 5곳을 도는 계획. 점심은 이동 중 간단히 해결하고 저녁에는 또 새로운 도시로 이동. 선희 씨는 살짝 염려되어 물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걸어 다녀도 괜찮을까? 나야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말이지.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칠순 넘으신 분들도 배낭 하나 메고 세계 일주 하신다니까요. 엄마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며느리는 밝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중간에 쉴 수 있는 카페나 공원도 많이 있어요. 걱정 마세요. 고마운 말이었지만 준비는 온전히 자식들의 몫이었고 선희 씨는 단지 그 안에 초대된 손님처럼 느껴졌습니다. 출국 날 공항에서 만난 아들과 며느리는 커플룩을 입고 손에 여행용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희 씨가 들고 있는 건
오래된 회색 캐리어 하나뿐이었습니다. 수속을 마치고 탑승 게이트로 가는 길,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자리는 저희랑 좀 떨어졌어요. 창가 좌석이 없어서요. 도착하면 바로 만나면 되니까요.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선희 씨는 혼자라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둘은 이어폰을 나눠 끼고 영화를 보며 웃었고 그녀는 복도 쪽 좌석에서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장을 넘기면서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행이란 같이 움직인다고 해서 함께하는 건 아니구나. 도착한 도시의 거리는 아름다웠지만 그녀에겐 낯설고 복잡했습니다. 언어도 사람도 음식도 너무 빨랐습니다. 자식들은 미리 계획해둔 동선을 따라 움직이며 즐거워했지만 선희 씨는 자꾸만 두 사람을 따라가기 위해 숨을 고르며 걷기를 반복했습니다. 관광지에서는 사진을 찍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고 선희 씨는 그 틈에 짐을 맡아 들거나 한쪽에 앉아 기다리곤 했습니다. 엄마도 찍어드릴게요. 라는 말에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 고 말했지만 마음 한켠은 허전했습니다. 사진첩엔 자식들만 가득했고 그녀는 카메라 너머의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당에서 식사가 끝나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이번 건 어머님이 계산해 주실 수 있죠? 오늘은 어머님이 주인공이신 날이니까요. 선희 씨는 말없이 카드를 꺼내며 계산을 마쳤습니다. 주인공이면 축하를 받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택시 안, 아들과 며느리는 소곤소곤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다음엔 둘이 오는 게 낫겠다. 솔직히 너무 피곤해. 그래도 엄마가 처음이니까 우리가 참는 거지. 다음 여행은 진짜 우리끼리만 가자. 그 말을 듣고 선희 씨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창 너머에는 야경이 펼쳐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에 왜 왔을까? 귀국 후 아들은 다시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엄마, 다음엔 일본으로 가요. 가까우니까 덜 힘들 거예요. 숙소는 우리가 잡을게요. 근데 숙박비는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선희 씨는 잠시 말을 아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일본 좋지. 그런데 그때 나는 약속이 있어서 못 갈 것 같네. 다음엔 너희 둘이 편하게 다녀와. 그 말에는 확고한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편한 사람과만 여행할 거야. 그 후 선희 씨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함께 글을 쓰는 친구들과 2박 3일의 강릉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빠르게 걷지 않아도 되고 일정이 없어도 되는 여행. 식당에서 오래 앉아도 눈치 보지 않고 누가 어디 가자고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편안한 시간. 그녀는 여행지의 한 찻집에서 엽서를 꺼내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제는 나와 발맞춰 걸어줄 사람과만 여행합니다. 자식과의 여행이 늘 감동으로 남는 건 아닙니다. 기대했던 만큼 실망이 클 수도 있습니다. 함께 간다는 이유만으로 관계가 더 가까워질 거라고 믿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내 걸음과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과 떠나는 여행이 더 깊고 오래 남습니다. 누구와 떠나는가 보다 어떻게 함께 걷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 그 사실을 여러분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0세의 정순 할머니는 서울의 조용한 동네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몇 년 전에 잃고 난 후 할머니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자식들이 있고 그들도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지만 할머니는 자신의 공간과 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혼자 사는 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순 할머니의 큰딸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큰딸은 밝은 표정으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이 이번 여름에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엄마도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 보내면 좋잖아요. 정순 할머니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여행을 간다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한 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나는 그냥 집에서 쉬는 게 좋다. 너희들끼리 다녀오면 되지. 하지만 자식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막내딸이 함께 찾아와서 할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에 정말 좋은 호텔 예약했어요. 엄마가 좋아하실 만한 관광지도 다 찾아봤고요. 엄마도 가서 즐기면 좋겠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막내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가 다 준비했으니까 엄마는 몸만 오시면 돼요. 엄마도 가끔은 여행도 다니고 그래야죠. 정순 할머니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평소에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할머니에게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행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자신만의 리듬과 생활 패턴이 깨질까 걱정되었습니다. 결국 정순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정말 여행 가기 싫다. 너희들끼리 가거라. 나는 집이 더 편하다. 자식들은 할머니의 말에 실망했고 큰딸은 그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우리 다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왜 자꾸 거절만 하세요? 아들도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 엄마를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엄마는 왜 자꾸 혼자만 있으려고 하세요? 우리가 엄마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요? 막내딸도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 다 같이 가서 좋은 시간 보내자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못 가게 하세요? 정순 할머니는 자식들의 반응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은 내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 게 좋아. 너희들끼리 좋은 시간 보내고 오면 나는 그걸로도 충분하다. 며칠 후 자식들은 다시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모두 차분한 태도로 할머니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큰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요. 엄마의 마음도 이해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도 엄마가 편하게 지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너무 욕심 부렸던 것 같아요. 막내딸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편한 대로 하세요. 우리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린 것 같아서 미안해요. 정순 할머니는 자식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너희들도 내 마음을 이해해줘서 고맙다. 사실 나도 너희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래서 이번 여행 같이 가기로 했다. 자식들은 환호하며 할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여행 준비는 자식들이 모두 도맡아 했고 할머니는 그저 짐을 싸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드디어 여행 당일 정순 할머니는 약간의 긴장감과 함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이 함께 한자리에서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오랜만이라 낯설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후 할머니는 자식들과 함께 관광지를 돌아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점점 여행의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손자, 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할머니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기고 할머니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여행이 진행되면서 손주들이 할머니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손자, 손녀들은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쳤지만 할머니에게는 그들의 활발한 행동이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손자, 손녀들이 호텔 방에서 뛰어다니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아침부터 시끄러운 소리에 짜증이 났습니다. 얘들아, 조금 조용히 해라. 할머니 머리가 아프다. 하지만 아이들은 할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뛰어다녔습니다. 큰딸이 나서서 아이들을 타이르려 했지만 아이들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그래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큰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너희들도 애들이 이러는 걸 좀 막아야지.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이렇게 시끄러운 건 견디기 힘들다. 갈등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한 번은 관광지에서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와 함께 사진을 찍으려고 했지만 아이들이 자꾸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는 바람에 사진 촬영이 쉽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조금만 가만히 있어라. 할머니랑 사진 찍자. 아들이 말했지만 아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순 할머니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뛰어다니기만 할 거면 나 혼자 돌아다니겠다. 너희들끼리 놀아라. 자식들은 할머니의 반응에 당황했고 아이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큰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아이들이 너무 장난을 쳐서 미안해요. 하지만 할머니의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소란스러운 걸 견디기 힘들다. 너희들도 그걸 좀 생각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손주들과의 갈등이 조금 가라앉은 후 이번에는 자식들과의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자식들은 할머니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지만 할머니는 자꾸 혼자 있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자식들은 저녁 식사 후 함께 산책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엄마, 저녁 식사 후에 우리 다 같이 산책할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방에 있을게. 너희들끼리 다녀와라. 큰딸이 나섰습니다. 엄마, 다 같이 가는 여행인데 왜 자꾸 빠지려고 해요? 우리 다 같이 산책하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잖아요. 막내딸도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다 같이 가야 추억도 남고 좋죠?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정말 피곤하다. 너희들끼리 갔다 와라. 자식들은 할머니의 태도에 실망했고 결국 또다시 갈등이 생겼습니다.
엄마, 왜 자꾸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우리 다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큰딸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가 엄마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왜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세요? 아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자식들의 반응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희들은 내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 게 좋아. 너희들끼리 좋은 시간 보내고 오면 나는 그걸로도 충분하다. 며칠 후 가족들은 각자의 자유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은 할머니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각자 자유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엄마는 뭐 하고 싶으세요? 막내딸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방에서 쉴게. 너희들끼리 다녀와라. 하지만 자식들은 할머니가 혼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해변에 가서 산책해요. 엄마도 바다 보면서 쉬면 좋을 것 같아요. 큰딸이 제안했습니다. 할머니는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방에서 쉬고 싶다. 너희들끼리 다녀와라. 자식들은 할머니의 태도에 다시 한번 실망했습니다. 엄마, 왜 자꾸 이렇게 혼자 있으려고 하세요? 우리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 좋잖아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 다 같이 가서 좋은 시간 보내자고 하는 건데, 왜 자꾸 거절만 하세요? 막내딸도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식들과의 갈등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자식들도 각자 방에서 할머니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자식들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사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큰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너무했어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아들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가 너무 욕심 부렸던 것 같아요. 엄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배려하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막내딸도 할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우리와 함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정순 할머니는 자식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같은데 내가 너무 내 고집만 부렸던 것 같다. 우리 서로 이해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자꾸나. 그 후 가족들은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과 함께 남은 일정을 소화하며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습니다. 자식들은 할머니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하며 여행을 즐겼습니다. 가족들은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갔습니다. 여행이 끝날 즈음 정순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너희들 덕분에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와보길 정말 잘했구나. 자식들은 그런 할머니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앞으로도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자고 다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자식들과의 여행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순 할머니는 자식들과의 추억을 가슴에 간직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하지만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도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할머니는 앞으로도 자식들과 더 많은 추억을 쌓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소중한지 생각해보면 참 많은 이유가 떠오릅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 함께 보낸 그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은 부분이 많았어요. 자식들이 어른이 되어 결혼을 하고 나면 우리 가족의 풍경도 많이 달라집니다. 이 새로운 단계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자식들이 결혼을 하고 자신의 가정을 꾸리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성숙한 어른 간의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로서 조언을 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친구처럼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죠. 이 새로운 관계는 부모에게도 큰 기쁨을 줍니다. 성인이 된 자식들과의 대화는 어릴 적과는 다르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인생의 경험, 사회적인 이슈, 서로의 꿈과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대화는 부모와 자식 간의 이해와 존중을 더욱 깊게 해줍니다. 자식들이 결혼을 하면 가족이 확장됩니다. 새로운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와 손주들이 생기죠.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부모에게 큰 즐거움입니다.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며 더욱 풍부한 가정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명절이나 기념일에 가족이 모두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말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나누는 시간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특별한 순간들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으며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기회가 됩니다. 부모로서 자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인생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결혼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조언을 해주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자식들이 더욱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부모에게 새로운 기쁨을 선사합니다. 손주들과 놀아주고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부모로서 큰 행복입니다. 손주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로서의 사랑과 지지를 주는 것은 삶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가족의 역사와 전통을 전수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가족만의 전통을 함께 나누고 가족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은 자식들과 손주들이 가족의 뿌리를 이해하고 이를 이어가게 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이 더욱 강화됩니다. 자식들이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해도 부모의 사랑과 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모가 항상 곁에 있다는 사실은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성인이 된 자식들도 부모의 사랑과 지지를 통해 안정감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식들이 성인이 되어 결혼하고 함께하는 시간은 부모에게 큰 의미와 기쁨을 줍니다. 이 시간들은 가족 간의 사랑과 유대감을 확인하고 서로에게 지지와 격려를 주는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부모로서 성인이 된 자식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가족의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그러나 곧 우리 모두의 삶을 뒤흔들지도 모를 문제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 요양병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전국에 1577개소에 달하던 요양병원이 지금은 1342개소로 줄었습니다. 200개가 넘는 병원이 문을 닫은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병원이 줄어드는 이 와중에도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누군가의 일이 아닌 머지않아 내 부모,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야기로 다가올 수 있는 현실입니다. 요양병원들의 폐업 소식은 갑자기 들려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업계에서는 조용히 경고음이 들려왔습니다. 운영이 너무 어렵다. 버틸 수가 없다. 점점 문을 닫는 병원이 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흐름이 급격히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1300여 개 요양병원 중 800곳 이상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은 요양병원들이 문을 닫고 있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수가 문제와 정책 방향 전환입니다. 우선 요양병원의 수가 의료 서비스 가격은 일반 병원과는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 종합병원에서는 환자가 검사를 받을 때, 진료를 받을 때, 주사를 맞을 때마다 각각에 대해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행위별 수가제라고 하죠. 그런데 요양병원은 일당 정액 수가제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환자 한 명에게 하루 동안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정해진 금액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진찰을 많이 하든 주사를 여러 번 놓든 검사 장비를 돌리든 관계없이 하루치 요금은 고정이라는 이야기죠. 이런 구조에서는 중증 환자가 많아질수록 손해입니다. 돈은 더 들고 받는 수익은 같으니 오히려 열심히 진료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 사이 인건비는 급격히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은 연속으로 인상되었고 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 수가는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운영자는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도 요양병원에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든 지금 정부든 상관없이 모두 하나의 방향을 향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병원 중심 돌봄에서 지역사회 중심 돌봄으로의 전환입니다. 즉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오래 입원시키기보다는 가급적 집에서 돌보라, 주간 보호나 방문 요양을 활용하라,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요양병원의 환자가 오래 머물수록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빠르게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재택의료, 방문요양, 통합돌봄 서비스 등 가정 기반 돌봄에 대한 예산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도입된 간병비 급여와 시범사업도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전에는 간병인을 고용해야 했고 이 비용은 전적으로 가족이 부담했습니다.
간병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 이를 감당하지 못한 가족들이 간병 파산, 간병 이혼까지 겪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정 기준을 갖춘 요양병원에 한해 환자의 간병비 30% 정도를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2029년까지는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이후 본격적으로 500개 병원만 선정하여 간병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국 1,300여 개의 병원 중 단 500개만 간병비 지원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800여 개 병원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고 환자들도 이런 병원보다는 간병비가 나오는 병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원받지 못하는 병원은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줄폐업이 벌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그 많은 환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요양원은 이미 자리가 부족합니다. 요양보호시설은 중증 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좋은 제도입니다. 방향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한참 부족합니다. 방문요양은 하루 4시간 남짓, 그것도 숙련된 인력이 부족해서 지역에 따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간보호센터는 낮에만 운영되며 중증 어르신을 안전하게 모시기엔 시설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누가 돌보게 될까요? 가족입니다. 평생 일하다 은퇴한 아들이, 아직 자녀를 키우고 있는 딸이, 몸이 아픈 며느리가, 새벽에 출근하는 사위가 모두 간병의 고통을 떠안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2012년부터 요양병원 숫자가 감소 추세에 들어섰고, 일본은 아예 요양병원 신설을 금지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제도 자체를 폐지해버렸죠. 하지만 이들 국가는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택의료 시스템,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 공공간병 시스템까지 철저히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전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너무 빠릅니다. 준비가 부족합니다. 현장과 괴리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방향을 정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기 위해선 현실적인 기반과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요양병원 줄폐업의 현실은 곧 우리 부모의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 그리고 나의 미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돌봄의 구조가 바뀌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부와 현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천천히, 그리고 튼튼하게 길을 닦아가는 일일 겁니다. 병원이 줄어든 자리를 집과 가족이 대신하는 구조가 되려면 그에 걸맞은 사회적 지원과 돌봄의 인프라가 먼저 마련되어야 하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통찰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 걱정은 하지 마라. 거기 가면 친구도 많이 사귀고 요즘은 밥도 잘 준다 카더라. 애써 밝은 표정으로 말하는 어머니의 말에 아들은 묵묵부답. 침통한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섰다. 허름한 가방에 시어머니 옷가지를 챙겨 넣던 며느리.
그래요, 어머님. 요즘 요양원은 옛날과 다르대요. 저희들도 자주 찾아뵐게요. 아들 대신 답한다. 괜찮다. 남편 일찍 죽고 자식 3남매 키우면서 그 힘든 나날. 자신을 달래려고 수없이 했던 말. 이제 또다시 그 괜찮다로 자신을 다독이며 가족 사진 한 장 며느리 몰래 가방 속에 챙긴다. 부모가 마음과 다른 말을 하시는 건 자녀가 걱정할까 봐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그런 말씀을 믿으려 하는 건 부모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해서입니다. 이것이 자식입니다. 나 역시 자식에겐 그런 부모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늙으면 다 아프지? 지낼 만은 해? 부모님의 몸 상태 변화를 잘 관찰하세요. 식사는 잘 하셨는지, 허리가 더 굽은 것은 아닌지, 말기가 어두워진 것은 아닌지, 지속적인 통증이 있으신 건 아닌지, 잘 하시던 일이 최근 들어 어려워하시지는 않은지, 설령 문제 해결이 어렵더라도 자녀의 관심은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또 나이가 들면 죽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연세가 많은 부모님도 죽음은 무섭습니다. 죽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무섭습니다. 연명 치료를 원치 않는다면 가족이 함께 사전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세요. 살고 죽는 것으로 헤어지는 것이 아닌 죽음으로 다시 만나는 것,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다시 만나자는 가족의 말은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은 늘 괜찮다고 하시지만 면회 온 손주에게 줄 용돈이 없어서, 줄 간식이 없어서 속상해하시고 또 엄마를 보러 온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엄마로서 밥 한 끼 해주지 못하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가끔 전화해서 엄마라고 불러주세요. 이제나 저제나 자녀의 목소리를 들어야 안심하는 것이 부모니까요. 어느 한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쓴 편지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양원에 나를 보낼 자식에게. 가족들은 요양원 생활을 하겠다는 내 생각에 반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세대들이 그리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가족들의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래서 몸은 가라앉아도 정신이 양호하다면 내 스스로 요양원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알츠하이머 병 등으로 그런 판단조차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면 그때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라고 이 글을 통해 부탁하련다. 얘들아, 나의 뇌가 나와 너희들을 내 기억에서 밀어냈을 때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다오. 우리 엄마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니 펜과 종이를 늘 마련해 주세요. 낙지는 못 드세요. 등등.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그곳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렴. 간간히 내게 찾아와서 너희를 보게 해다오. 낯선 사람 보듯 누구세요? 하더라도 내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서 너희를 알아보고 기뻐할지 몰라. 행복했던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사진을 보여주렴. 비록 내가 먼 곳으로 눈을 돌린다 해도 내 영혼 어딘가에서 알아보고 즐거워할지 누가 아니? 여러분은 이 글을 읽고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부모를 부양하는 문제에 있어 부모나 자녀 세대의 견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20, 30대였을 때 노부모는 당연히 자식이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며 부양을 원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포기할 것이 많다며 힘들어하는 30을 훌쩍 넘긴 자식들의 부양까지 감당해야 하는 안타까운 낀 세대이기도 합니다. 반면
자식 세대는 부모 부양의 책임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지인의 말로는 요양원에 입소한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요양원에 들어오는 순간 바깥 세계와 단절되는 건 모두가 같았다고 합니다. 면회와 외출엔 아무런 제한이 없었지만 찾아오는 이도 나가는 이도 거의 없었답니다. 노인 27명 가운데 한두 명만이 가족이 일주일에 한두 번 찾아와 10분 남짓 머물다 가고 나머지 노인들은 명절에만 겨우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양원에 자발적으로 입소한 분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스스로 세상과 단절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다 보니 노인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얼마 전 건강상의 문제로 가까운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였는데 많은 노인분들이 병실에 누워 계셨습니다. 부모님을 뵈러 오는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등 가족들의 면회 모습을 보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아들과 딸로 보이는 부부가 병원 복도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늙은 할머니에게 따지는 장면을 보고 참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화 내용 중 왜 엄마는 시키는 대로 안 했냐는 것입니다. 숫자도 이름도 나이도 기억 안 나고 무조건 모른다고 그래라 했잖아. 그래야 치매 등급을 받아 요양병원에서 혜택을 받는다고 야단칩니다. 그리고 집도 내놓아서 갈 데도 없다고 호통을 칩니다. 조사원에게 못 치는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으로 자식이 수차례 단단히 타일러 것만 사실대로 정확히 대답했다고 합니다. 얼른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버리려는 아들과 딸의 마음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국가가 독거노인을 지원해주는 제도의 허점을 잘 이용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홀로 집 나와서 가족과 연락 안 된다. 수입 없다며 거리에 놔둔다면 노인들은 국가의 혜택을 받는 것이죠. 자식들은 부모를 쫓아내도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5060 세대들은 압니다. 언젠가는 아니 그리 오래지 않아 지금보다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압니다. 머지않아 지팡이와 휠체어, 유모차 같이 생긴 노인보행기 없이는 다닐 수 없을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힘주어 말해보지만 몸과 마음은 어제와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식물들은 꽃과 잎을 떨굴 준비를 합니다. 꽃은 세상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꾸미고 벌과 나비에게 꿀을 주고 다음 세대의 번식을 위해 열매를 맺은 후에는 떨구어 대지를 향합니다. 잎도 줄기의 작용인지 아니면 잎이 알아서 떨어지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가을이 되면 낙엽이 됩니다. 식물들이 때를 알아 꽃이나 단풍으로 마지막을 예쁘게 장식하고 떨어지듯 우리도 인생의 끄트머리에 있는 때를 미리 생각하며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으로 어느 요양원에 버려진 어머니의 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안하구나, 아들아. 그저 늙으면 죽어야 하는 것인데 모진 목숨 병든 몸으로 살아 내게 짐이 되는구나. 여기 사는 것으로도 나는 족하다. 그렇게 일찍 내 애비만 여의지 않았더라면 땅 한 평 남겨줄 형편은 되었을 터인데 못나고 못 배운 주변머리로 짐 같은 가난만 물려주었구나. 내 한 입 떨어 내 짐이 가벼울 수 있다면 어지러운 아파트 꼭대기에서 새처럼 갇혀 사느니 친구도 있고 흙도 있는 여기가 그래도 나는 족하단다. 내 평생에 내 행복 하나만을 바라고 살았거늘
말라 비틀어진 젖꼭지 파고들던 손주 녀석. 보고픈 것쯤이야 마음 한번 삭혀 참고 말지. 혹여 애미 혼자 버려 두었다고 고우디고 온 마음. 다치지 말거라. 내 녀석 착하디 착한 심사로. 애미 걱정에 마음 다칠까 걱정이다. 삼시세끼 잘 먹고 약도 잘 먹고 있으니 애미 걱정일랑은 아예 말고 내 몸 건사 잘하거라. 살아생전에 내가 가난 떨치고 살아보는 것.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은 없다. 행복하거라, 아들아. 내 곁에 남아서 짐이 되느니 너 하나 행복할 수만 있다면 여기가 지옥이라도 나는 족하구나. 사랑한다, 아들아. 이 글은 오늘날 우리들의 안타깝고 슬픈 현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현대판 고려장인 요양원에 버려진 어느 어머니의 일기입니다. 요양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언제나 방문객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가족들에게서 걸려오는 전화 한 통이라도. 여기 이 어머니는 우리보다 더욱 열악한 여건에서 살아가신 우리 모두의 어머니고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어머니 또한 우리와 같은 시절이 있었고, 아름다운 청춘과 사랑의 시간이 있었던 한 사람이란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아름다웠던 세월을 한번 즐기지도 못하고 자식들에게 빼앗긴 모진 삶의 주인공이란 걸.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은 바로 우리들의 어머 네가 계셨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낯설고 귀찮은 늙은이가 아닌 세상에 단 한 분뿐인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잘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죽음은 가늠조차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오는 통과의례입니다. 소설호가 영화 등 수많은 작품들은 부모를 잃은 뒤 자식들이 겪게 되는 회한과 상실감을 그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영화 애자가 그렇습니다. 이 영화에는 29세 철부지 딸 박애자와 시한부 엄마 최영희가 등장합니다. 바람 잘 날 없이 싸우던 두 모녀는 죽기 전 마지막으로 여행길에 오릅니다. 마지막 여행길에서 엄마는 결국 딸의 품에 안겨 숨을 겨두고 애자는 엄마를 품에 안은 채 흐느껴 옵니다. 영화 속 애자처럼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자식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가장 많이 후회한다는 8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슴에 못 박는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다 보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다. 어떤 말은 가벼운 상처를 남기지만 어떤 말은 날카로운 조각이 돼 가슴에 박힌다. 죽기 전에 그 조각을 빼고 상처를 어루만져 드렸어야 했다. 영원히 곁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한 게 이토록 후회가 될 줄은 몰랐다. 두 번째, 더 많이 챙겨드려야 했다. 바쁘니까 나중에 알려줄게. 스마트폰 조작법이나 컴퓨터 사용법을 알려주는 게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닌데 늘 짜증을 냈다. 특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부모님을 챙기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쏟아지는 업무와 야근에 분주하게 살다 보면 어느새 부모님은 까맣게 잊힌다. 일은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한 번 떠난 부모님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 깨달았을 땐 이미 늦었다. 세 번째, 따뜻하게 안아드리지 못했다.
상고를 견디며 낳은 아이가 두 발로 서기 전까지 부모는 젖을 물리고 품에 안으며 지극정성으로 돌본다. 그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자랐으면서 정작 자식은 고생한 두 손을 꼭 잡아주거나 등을 쓸어주는 등 간단한 스킨십도 불편해했다. 스킨십을 하기엔 징그러운 나이가 됐다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다. 네 번째,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말하지 못했다. 애인에게는 입버릇처럼 사랑한다 말하면서 부모님께는 사랑한단 말을 자주 하지 못했다. 용돈이 필요할 때만 입 발린 멘트를 날리고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다. 많이 표현하면서 살 걸 하는 후회가 남는 순간이다. 다섯 번째, 좋은 선물을 해드리지 못했다. 자신은 값싼 것을 걸치고 다니면서도 어디 가서 주눅들까. 자식에겐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다. 비싼 명품은 아니더라도 마음을 담아 좋은 선물하자. 해드리지 못하고 떠나보낸 게 가슴 아프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걸 이제와 후회해도 소용없다. 여섯 번째,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야 했다. 친구들과 놀러 다니느라 직장 야근의 피곤함으로 정작 부모님과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하지 못했다. 함께 맛집에도 가고 쇼핑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도 흐려질 텐데 부모님을 좀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살아생전에 많은 추억을 만들었어야 했다. 일곱 번째, 부모님과 여행을 떠나지 않았다. 부모님과 단둘이 떠나는 여행은 가족여행과는 느낌이 사뭇 다르다. 둘만의 여행지에서 그간 응어리졌던 마음을 풀고 좋은 추억을 쌓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떠난 뒤 친구들이 SNS에 부모님과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을 올려놓은 것을 보면 그리움은 더욱 짙어진다. 여덟 번째, 부모님도 한때 꿈 많은 소녀였다는 걸 잊고 살았다. 어린 시절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었던 어린 소녀는 아버지가 되고 멋진 왕자님을 만나는 게 꿈이었던 소녀는 어머니가 됐다. 자식을 키우느라 제 꿈을 하나씩 놓아버린 부모님의 시간을 나이가 들면서 뒤늦게 알아버렸다. 살아계실 때 단 한 번만이라도 당신의 진짜 꿈에 대해 여쭤봤다면 행복해 하시지 않았을까? 부모가 되고 나이가 들다 보면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불효했던 것을 뒤늦게 깨닫고 마음 아파합니다. 나도 그러했기에 자식이 나를 서운하게 하는 일이 있다 해도 이해하려 합니다. 아쉬움과 후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니까요. 부모님 떠나보낸 후 사무치게 그리워하기보다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잘해드리세요. 내 고집이 부모님을 이기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쩌면 듣기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러나 꼭 한 번은 생각해봐야 할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보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분명 지금보다 더 단단하고 더 평온한 노후를 살아가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제는 바로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느껴봤을 감정, 허세와 과소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오랜 친구와 점심을 먹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이번에 차 바꿨어. 벤츠로. 사위가 좀 도와줬지 뭐. 그 말에 웃으며 야, 잘 됐네 하고 말은 했지만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뜨끔해졌습니다.
나는 평생 그렇게는 못 해봤는데, 나도 조금만 더 모아서 한 번쯤은 그런 차를 타볼 수 있었을까? 내가 너무 소심하게 살아온 건 아닐까? 그리고 생각이 이어집니다. 아니, 저 집은 도대체 얼마나 벌길래 저런 차를 몰 수 있지? 요즘 아파트 주차장에 내려가면 고급 수입차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벤츠, BMW, 제네시스 같은 차들이 즐비하죠. 심지어 3, 40대 젊은 사람들도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 걸 보면 이제 세상은 많이 달라졌구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정말 다들 돈이 많아서일까요? 그 차가 정말 여유에서 비롯된 소비일까요? 혹시 그 친구도 우리처럼 속에 뭔가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크게 한번 지른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은 진짜 부자와 허세 소비의 결정적인 차이, 그리고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소득 대비 적정 소비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너무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의 과소비와 비교의 늪에 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실속은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그게 결국 우리의 노후를 갉아먹고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곤 하죠. 그럼 지금부터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68세 김재순 어르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재순 어르신은 은퇴 후 조용한 삶을 원하셨습니다. 아내와 함께 주택에서 텃밭을 가꾸고 주말이면 손주들을 위해 간단한 반찬도 만들어 보내시는, 그야말로 따뜻하고 소박한 노후를 살아가시는 분이셨죠. 그런데 동네 친구 중 한 분이 수입차로 바꾸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아직도 10년 된 차 타고 다녀? 요즘은 다 벤츠 탄다. 나는 손주들 데려다 줄 때도 체면이 있잖아. 이젠 나도 좀 폼나게 살아보려고. 말은 웃으면서 했지만 마음속엔 뭔가 뜨끔한 기분이 들었죠. 그래서 재순 어르신도 처음엔 고민하셨습니다. 나도 나이 먹었는데 마지막으로 멋 좀 부려봐. 하지만 어르신은 결국 차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벤츠를 타면 앞으로 5년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거든. 그런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이 멋있어질까? 나는 오히려 조용하고 편안한 지금이 더 좋아.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 세대는 차를 일하러 가기 위한 도구로 여겼습니다. 일감 실은 트럭, 식구 태우는 봉고차, 겨우겨우 마련한 중고 승용차.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자기 과시의 수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급 수입차, 특히 벤츠나 BMW 같은 브랜드는 내가 이만큼 성공했어, 나는 이런 차를 탈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걸 모를 리 없는 우리는 괜히 그 차를 보면 작아지는 기분이 듭니다. 나만 시대에 뒤처지는 거 아냐? 이 나이쯤 되면 나도 한 번쯤은 타봐야 하는 거 아냐? 그런데요, 그 차를 탄다고 해서 마음이 채워질까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과소비는 감정의 보상 행동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일상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허전함을 소비로 메운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삶이 무료하고 외롭고 허전할 때 괜히 홈쇼핑에서 필요도 없는 물건을 주문하거나
시장 가서 충동적으로 반찬을 사기도 합니다. 그게 누적되면 점점 큰 소비로 이어집니다. 남들은 요즘 다 호텔 뷔페 간다더라. 골프 안 치면 대화가 안 돼. 이 나이에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이런 말들이 스멀스멀 마음을 채웁니다. 그러다 보면 내 생활비보다 명품 가방이 더 중요해지고 내 건강보다 남의 시선이 더 중요해집니다. 자, 이제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허세 지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간단히 말해서 내가 가진 물건의 가격이 내 월소득에 비해 얼마나 과한가를 수치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월 300만 원 버시는 분이 3천만 원짜리 차를 몰면 허세 지수는 10입니다. 즉, 10개월치 소득을 모아야 살 수 있는 차라는 뜻이죠. 그런데 만약 6천만 원짜리 차를 타고 있다면요. 허세 지수는 20입니다. 20개월, 거의 2년 가까이의 소득을 몽땅 모아야 겨우 살 수 있는 차인 거죠. 문제는 이 차가 대출로 샀다는 겁니다. 즉, 허세 지수는 더 높아진다는 거죠. 게다가 매달 보험료, 주유비, 세금, 주차비, 세차비, 수리비까지 들어간다면 그 부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는 인생 후반전입니다. 젊을 땐 허세 부릴 여력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병원비, 자녀 문제, 노후 생활비가 더 중요해진 시기죠. 내가 65세 이상이고 매달 일정한 연금이 들어오며 큰 병 없이 평온히 지낸다. 이것만큼 든든한 노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남 눈치 보며 과한 소비를 한다면 그건 진짜 후회가 남을 선택입니다. 우리는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옆집 아들보다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하면 흐뭇했고 친구보다 먼저 승진하면 뿌듯했죠. 하지만 그 비교는 은퇴 후에도 계속됩니다. 쟤는 손주들이 더 잘해준다더라. 쟤는 연금이 많대. 쟤는 며느리가 명절 음식 다 차린다던데. 그런데요, 남의 삶은 것만 보이는 겁니다. 수입차를 타는 친구가 사실 매달 적자일 수도 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며느리가 사실 카드값에 허덕일 수도 있죠. 남이 뭐라고 하든, 남이 뭘 입고 뭘 타든 그게 내 삶과 무슨 상관입니까?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야 할 시기입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게 걷고 박하게 밥 먹고 가끔 손주들 웃는 얼굴만 봐도 그게 가장 큰 자산 아닐까요? 지금부터는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선택한 소비는 내 삶을 더 평온하게 만들어야 한다. 불안하게 만드는 소비라면 그건 지혜로운 소비가 아닙니다. 차가 없어서 불편한 건 불편함일 뿐이지만 차를 무리하게 사서 밤잠을 설친다면 그건 소비가 아니라 고통입니다. 혹시 오늘도 친구가 자랑하는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셨다면 이 영상이 마음의 중심을 다시 잡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허세는 무섭게 전염됩니다. 하지만 단단한 자기 기준은 더욱 강하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세대가 허세가 아닌 지혜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세 번째 30년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흔히들 은퇴 후에 30년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은퇴 후의 삶이 심각한 고민거리가 아닌 남아있는 삶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노후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있고 또 어떻게든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연이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고 조기 은퇴, 저금리, 저출산, 평균 수명 연장 등으로 노후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는 다가올 인생의 후반기가 암담하기만 합니다. 이렇듯 인생 100세 시대는 우리에게 걱정과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얼마나 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의 노후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늙어서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려면 50대부터 돈 씀씀이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노후 전문가들은 자산이 많지 않아도 평소 작은 노력에 따라 노후 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20, 30대 때 실패하면 벗어날 수 있는 기간이 길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거울 삼아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50대가 넘으면 장기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50대가 지나면 정년 퇴직이 가까워집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는 기간도 짧습니다. 요즘에는 수명이 늘어나 정년 후에도 재고용 제도를 활용하여 일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고용되어 일한다고 해도 수입은 현저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50대 이후에는 돈 씀씀이에 실패할 경우 일을 만회할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없습니다. 50대가 되면 직장에서 위치도 가장 정점에 있고 수입도 많습니다. 은퇴를 하면 상당한 퇴직금도 목돈으로 수정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살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불안해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수중에 있는 돈을 굴리고 싶어집니다. 이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돈 관리를 전문가에게 그냥 미루는 것입니다. 퇴직한 지 얼마 안 되는 60대 지인 중 퇴직금 등으로 수중에 1억 5천만 원의 자금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은행 3곳에 분산 투자에 넣어 두었습니다. 이자가 낮아 자금을 굴려볼까 고민하던 차에 은행 직원이 이율이 높고 6개월 단위로 단기 투자할 수 있는 독일 국채 상품 DLF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DLF란 말은 들어보지도 못한 생소한 투자 상품이지만 은행 직원이 하도 안전하고 이율도 높다고 투자를 권유하기에 다른 은행에 넣어둔 자금까지 끌어와 몽땅 투자를 하고 말았습니다. 지인은 걱정이 되어 은행 직원에게 괜찮겠냐고 몇 번이나 물었지만 걱정 마시라, 돈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상품 설명서에는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빼곡하게 적힌 설명서를 모두 꼼꼼하게 읽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이니 믿고 투자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제 지인은 결국 투자 실패로 원금의 60%를 잃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외 금리 연계 DLF 등에 투자한 사람 중에는 이처럼 은행 직원이 전액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했다고 하소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생소한 투자 상품에 투자한 사람은
65세 이상 고령층이 45.7%에 달했습니다. 이 자금 상당 부분은 노후 자금인 것이죠. 각 연령대 중에서 자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연령층이 50대, 60대지만 돈에 대한 불안은 가장 큽니다. 노후 생활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해서 돈을 굴리려는 욕망이 강합니다. 문제는 금융회사들도 이들의 심리를 훤히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금은 많은데 돈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50대, 60대는 금융회사로서는 최고의 타겟입니다. 월스트리트 주식 전문 트레이더 출신이 고객의 요트는 어디 있는가? 라는 금융 전문가들을 비판하며 낸 책이 있습니다. 은행원, 증권사 직원, 자산운용사 직원들이 고객의 돈을 맡아 운용수수료를 높여 인센티브를 받아서 요트를 살 정도로 부자가 되지만 정작 고객들은 돈을 불리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금융회사는 수수료로 먹고 삽니다. 저위험 상품은 수수료가 높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가 높은 위험 상품을 누군가에게 팔아야 합니다. 이때 가장 좋은 타겟이 5, 60대 투자가입니다. 물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제대로 된 전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영업맨들이 수수료가 높은 고위험 상품을 팔면서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성을 대충 얼버무립니다. 대신 높은 수익에 대한 기대감만 부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50대, 60대 투자가들은 섣불리 고위험 상품에 투자했다가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잃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50대, 60대가 되면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정 투자하고 싶으면 자신이 직접 공부해서 전체 자금의 30% 내에서 원금 손실을 감수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내 돈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나에게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믿고 맡길 만한 전문가를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결국 화를 부릅니다. 두 번째, 큰 돈보다는 작은 돈에 신경 쓴 것입니다. 퇴직, 은퇴 후 한 푼 더 아껴 쓰려고 더욱더 작은 돈까지 신경 쓰실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콩나물 사려는데 조그만 돈 아끼려 깎고 은행 수수료 절약 등에 신경 쓰면서 정작 큰 돈 지출에는 덜 고심한다고 합니다. 우유를 사는데 이 슈퍼에는 2,500원이고 조금 먼 대형마트는 2,000원이라면 대형마트까지 가서 구입하려고 노력을 하시죠. 그런데 정작 자녀 혼수품 장만 시, 전자제품 구입 시 30에서 40만 원은 별거 아니라는 생각에 충분히 더 싸게 살 수 있음에도 굳이 여러 곳을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제품을 비교 없이 그냥 백화점이 낫겠지 하고 구입들 하십니다. 또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시 집을 사고 파는 시기와 거래 대상에 따라 수천만 원 더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문제도 그렇지요. 수수료 절약 묘법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보통 사람들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액수 단위 거래가 익숙치 않고 집 관련 정보 수집을 번거롭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나가는 큰 돈을 아끼지 못한다면 그간 작은 돈을 여러 번 아꼈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절약 습관이 헛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푼돈보다 목돈 나갈 때 줄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50대, 60대에는 자신에 대한 합리화 사치를 조심해야 합니다. 3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하다 은퇴를 하면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고생했던 자신을 위로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아무짝에도 필요 없지만 그동안 갖고 싶었던 외제차에 수천만 원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 뭐 있냐는 기분에 1,000만 원이 넘는 크루즈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여유가 되면 좋겠지만 노후 자금 걱정을 하면서도 순간적인 충동 때문에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퇴직금을 전제로 한 자산에 대한 사치는 노후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노후에는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생깁니다. 그중 대부분이 의료비입니다. 평생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70대 이후에 쓰게 됩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주는 보너스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자신이 일하여 번 급여의 일부분입니다. 이런 소중한 퇴직금을 함부로 낭비하면 노후 생활을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네 번째, 60대부터는 가계를 무조건 슬림화해야 합니다. 퇴직, 은퇴 전이라면 지출은 반드시 수입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퇴직 은퇴 후에는 소득 내 지출 원칙으로 은퇴 전 소득의 50% 내에서 소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현역 때처럼 돈을 지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좀처럼 전에 비해 소비가 줄여지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금 등 쌓아놓은 목돈이 푹푹 줄어드는데도 말입니다. 미래 소득을 과하게 당겼으면 미래가 불안해진다는 점을 꼭 염두해 주셔야 합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씀씀이도 함께 줄여야 합니다. 당연한 논리이고 실천이 어려울 것 같지 않지만 은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은퇴 생활 초기에는 취미와 여가 활동이 늘어나면서 비용이 더 들어가기도 합니다. 씀씀이를 줄이는데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덜 쓰고 불편하게 살면서 씀씀이를 줄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생활비를 계산해보고 더 적은 예산으로 미리 생활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50대, 60대 때 자산운용에 실패해서 70대에 파산하게 되면 자식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로또를 사는 것입니다. 로또를 사는 사람들은 로또를 사지 않으면 대박의 기회조차 노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당첨을 바라고 로또를 사는 것은 끊임없는 희망 고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로또 사는데 드는 돈이 크지 않다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작은 돈도 모으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뱅크레이트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한 달에 평균 86,000원을 로또 사는데 썼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이 로또 사는데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돈만 1년간 모아도 약 100만 원입니다. 자잘한 소비 습관이 계속된다면 이게 죽어서 내 관 속에 넣어갈 수 있는 물건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 구매욕일 때 이 말을 자문해 보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례로 근사해 보이는 옷을 봤을 때 예전에는 강림한 지름신을 영접부터 하고 봤다면 지금은 입을 옷은 이미 충분히 있고 더 필요한 옷은 이제 수의 안 버리면 족하지 않은가. 죽어서 관 속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내 몸뚱아리 하나와 수의 한 벌뿐인데 더 이상의 옷이 대체 무슨 필요가 있지?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어 불필요한 씀씀이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루 최소 3시간씩 걷기를 일상화하다 보니 골프와 자동차도 필요 없어 처분하게 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칠애나 허세 따위는 아무 부질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젠 그저 좋은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는 정도면 충분히 차고도 넘친다 여겨집니다. 이어 노후 준비를 위해 꼭 명심해야 할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신을 분석해야 합니다. 은퇴 시기를 냉정히 돌아보세요. 이후 자신이 원하는 한 달 생활비 목표치를 정한 뒤 어떻게 목표 소득을 벌지를 구체화합니다. 현재 저축은 얼마나 했는지, 자산 중 부채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함께 살펴보세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수령액도 점검하고 늦어도 55세 전에 재무설계 등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자신만의 최저 생활비를 찾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1만 2천 명을 조사한 결과 고령 부부 노후 생활비로 필요한 돈은 월 평균 220만 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하지만 주거가 해결되면 이보다 적은 액수로도 가능합니다. 현재의 지출에서 저축액, 자녀 교육비, 아파트 관리비 등의 금액을 빼면 생활비가 의외로 낮아집니다. 퇴직 2, 3년 전부터 노후에 필요 없는 부분을 줄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웃 주민 80세 할아버지도 작은 집으로 옮겨가기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80세가 되자 약 32평의 아파트를 청소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외곽의 10평대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할아버지는 오히려 공기도 맑고 여유자금도 생겨 삶이 나아졌다며 만족하셨습니다. 현재 노인층은 자식과 같이 은퇴하는 세대라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어느 할머니의 경우 은퇴 후 아들에게 생활비 5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들이 55세를 넘겨 은퇴하면서 용돈이 끊겼습니다. 또한 곧 은퇴를 앞둔 50대 후반의 직장인들도 은퇴 전 아들 결혼 자금을 준비하려 했지만 그러다간 은퇴 후 한 달 생활비가 50만 원 줄어든다는 진단을 받고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내 노후가 어려워져 생활비를 받는 것이 자식에게 더 부담을 준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입이 있는 일이든 취미든 사회공헌이든 평생 현역으로 살아갈 마음가짐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고 의향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일을 한다면 많든 적든 수입이 따릅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대치에 맞춰 일자리를 찾으면 됩니다. 좀 더 나이가 들어도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직업재능운영센터와 같은 곳에서 장애인들의 훈련보조, 장애인 이동지원 및 산책지원, 초등학교 등굣길 안전하게 건널목 건너기 지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에서의 노노케어 활동 등 얼마든지 주위에 도움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건강을 챙길 수 있고 푼돈일 수는 있어도 최소한의 용돈도 벌 수 있습니다. 농부가 추수한 후 이삭을 챙기듯 이삭 줍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이야말로 노후 재무 설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면 그것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노후에는 돈보다는 시간이 여유로운 편입니다. 남는 시간을 활용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배우는 평생학습의 자세를 갖는다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해 투병 생활을 이어간다거나 고액의 병원비를 써야 할 상황이 온다면 노후 파산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인생이 유한한 만큼 살아가며 소비할 수 있는 금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산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노후 설계 관점에서 보면 필요한 만큼 노후 생활비를 만들 수 있다면 이미 충분히 부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부여는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육신보다 정신이, 정신보다 영혼이 부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부자다 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잘 나가던 고소득층이라고 해서 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직장 생활할 때 몸에 밴 씀씀이가 있기 때문에 은퇴 이후 일정 수준 이상 생활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 자칫 장수의 덫에 걸리기 쉽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가 2002년에 발표한 행복 공식에 따르면 행복도를 높이는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가족, 친구, 대인관계, 취미생활, 운동과 휴식 등 일상에 관한 것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돈의 의미도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 자금 모으기에 급급하다. 어느 날 덜컥 자신의 존재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그 상실감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바로 마음의 준비입니다. 예전에 이어령 박사가 회고했던 내용이 기억납니다. 사회에서의 화려한 출세로 존경은 받았지만 사랑은 받지 못했다고. 노후의 돈에 얽매이기보다는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노후 설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아름다운 인생의 후반기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